오케이, 그럼 뭐 시작할까요? 네. 하면서 반갑습니다. 먼저 인터뷰 하기 전에 바쁜 시간 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안 바빠요. 첫 번째로 단체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라이크 커머스의 소비자 선호 데이터를 모으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소비자 데이터를 모으는 방식이 많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데이터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인데, 그 라이크 커머스를 통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인플루언서나 유튜버가 직접 판매하는 제품이 있어요. 근데 본인이 원래 본업은 유튜브 콘텐츠 프로바이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데이터를 내가 가지고 많이 쓸 수가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지속적인 판매업을 할 경우에는 그게 적합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개인이 관리하기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플루언스가 판매는 하되 제조사는 따로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D2C, 그래서 공급업체, 제조업체가 따로 있고, 이거를 어떻게 팔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이제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판매를 할 경우, 그때는 이 판매 데이터가 이 제조업체한테 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 제품을 누가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이런 데이터를 모을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구매 데이터 형태로 이거를 모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선호 데이터라고 했는데, 이게 단계가 조금 있어서, 이제 물건을 사기 전에 어떤 제품을 만들까, 이거를 이제 보통 기획이나 개발 뭐 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예전에는 기획 단계에서 이런 제품을 공급하는 이제 기획팀이나 개발팀 이런 데서 컨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시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테스트를 해봐요. 그 다음에 설문조사 같은 걸 해서 의향을 묻는데, 이제 라이크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뭐 라이브 방송도 있고, 그 다음에 채팅, DM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기 전에 미리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아,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좋아하겠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겠구나, 이런 것들을 미리 조사할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 선호 데이터의 활용을 제품 판매 전에 기획용으로 이거를 모을 수 있다는 점이 라이크 커머스의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물건을 샀다.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구매 데이터로 모이는 거죠. 근데 누가 갖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이거를 제일 잘 갖고 있는, 이거를 이제 게이트웨이라고 해요. 이렇게 데이터가 모이는데 이렇게 집결되는 톨게이트 같은 곳, 이런 데가 바로 예를 들면 카드사, 아니면은 뭐 모바일 그런 뭐 쿠팡 같은 곳이나 이러한 그 쇼핑몰들에서 이런 데이터가 이제 집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나는 하나의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인데 라이크 커머스를 통해서 그 데이터가 한번 모였다. 이걸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좀 충분한 분석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이렇게 집결이 되는 그런 결제가 모이는 곳이 소비자의 구매 패턴을 읽는 데는 제일 도움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내가 뭐 카드를 사용해서 뭐 전자제품도 사고, 그 다음에 뭐 각종 뭐 의류도 사고, 이렇게 구매하는 데이터가 다 필요 없다. 나는 이 라이크 커머스를 통해서 요 제품군만 데이터를 모으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그거를 이제 모을 수가 있겠지. 그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데이터의 넓이와 깊이 중에, 그럴 경우 넓이를 포기하는 거죠. 이제 구매자의 다양한 소비 패턴보다는 좀 이 사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소비자의 정보를 입력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라이크 커머스에서 새로운 뭐 이런 뭐 염따 같은 경우에 이런 티셔츠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팔기도 하잖아요. 물론 그 경우에는 제품이 특이한 컨셉이라기보다는 내가 이거를 배송해 준다는 거에 특이한 컨셉이 있는 거긴 한데, 이제 그런 제품을 만들 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주문을 할게요 라고 해서 주문을 할 때 이름하고 뭐 개인 정보 뭐 이 정도만 해가지고 입금을 했다. 그러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그냥 추가 정보가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주민등록번호 하나만 있어도 벌써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와요. 그래서 생년월일, 그러니까 내 제품을 산 사람이, 염따 티셔츠를 산 사람이 이 몇 년생이구나, 이거를 정보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성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정도만 있어도 적어도 내 제품의 구매자의 어떤 유형을 알 수가 있고, 거기다가 요즘 뭐 구글 설문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쉽게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더 넣어주기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직업이나 내 소득이나 뭐 이런, 그다음에 내 취미나 이런 것들을, 관심사 같은 거를 입력을 하면, 아, 내 구매자가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티셔츠를 샀구나, 아니면 의류에 되게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이걸 샀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라이크 커머스를 통해서는 그런 정보가 부족하니까 구매자가 이런 어떤 구매 행동을 할 때 최대한 그런 많은 정보를 얻어서, 이메일, 핸드폰 정보 있으면 최상이죠. 그러면 근데 이제 그건 본인 동의를 하기가 아무래도 어려울 수 있으니까 보통 이제 필수 선택에서 선택 동의는 많이 안 하는 편이고, 마케팅 동의를 해줘야 내가 그 다음 제품이 나왔을 때 지난번 판매했던 사람들한테 호응 받을 수 있는 제품군이면 또 그런 마케팅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지. 그래서 뭐 답이 좀 길긴 했는데, 그런 소비자의 구매 정보 같은 선호도 정보들은 이런 식으로 라이크 커머스에 대해서는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대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요즘에는 이제 웹캠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의사소통도 많이 하고, 물론 이제 라이브 방송에는 채팅으로만 참여를 하는데, 만약에 이런 대면으로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요즘에는 이제 아이 트래커라고 눈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럼 이 사람이 그냥 핸드폰을 하면서 이걸 켜놓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작업을 하면서 라디오처럼 들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광고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 트래커 같은 기술을 더 활용을 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내 제품이나 또는 이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거를 활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손짓, 그 다음에 표정, 이런 것까지 보는 AI 기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그냥 막연하게 고객이 이런 거를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하던 거를 훨씬 자세한 실험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제품을 보여주고 제품 정보를 보여주고 할 때 그런 아이 트래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훨씬 내가 제품을 판매할 때 확신을 가지고 이건 팔릴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소비자 선호도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좀 최신 기술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점차 2022년에 X세대 영향이 커지는데 MZ세대만 노리는 부분이 되어 위험성이 크진 않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그러니까 이제 광고를 보면 MZ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것도 좀 많다고 느끼시는 거죠. 일단 X세대는 제 세대예요. 그러니까 좁게 보면은 70년대생, 좀 넓게 보면은 6, 70년대생이고, 90년대 이제 청년 시대를 보낸 세대가 X세대고, 특징이라고 하면 좀 정의하기가 어렵다, 어떤 이 유형이다라고 정의하기 좀 어렵다고 보이는 게, 그 전에 아버지 세대에서 이렇게 가정보다는 열심히 일만 하고 이렇게 사시고 약간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던 세대와, 그 다음에 새로운 좀 진보적인, 그 다음에 디지털이 섞여진, 아날로그 반 디지털 반이 섞여 있는 세대가 이제 X세대라 볼 수가 있고, 이제 제 세대니까 제일 사회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고 돈을 가지고 있는 세대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마케팅을 해야 되면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구매를 많이 할 거니까 X세대에 좀 마케팅 타겟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MZ세대는 지금 여러분 세대, Z세대고, 그 다음에 이제 M세대는 이제 Y세대라고 부르는 밀레니엄 세대, 2000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학생 그 이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세대들인데, 이 사람들은 사회생활 안 했잖아. 그러니까 구매력이 없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 세대의 특징은 이제 M세대는 이제 네이티브 디지털, 아날로그에 대한 감성을 경험은 못 해봤지만 어떤 열망 같은 게 있고, 근데 이제 자기는 이제 욜로, 이런 삶의 질, 이게 중요한 게 M세대고, Z세대는 이제 그냥 생활이야, 디지털이. 태어나기도 그렇게 태어났지만 모든 생활이 그냥 연결이 거의 돼 있는 상태고, 여기서 좀 더 가치 다양성을 중심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도 내가 이 일을 해서 즐겁냐, 의미 있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성들이 딱 갈리는 거지. 그런데 어디서 X세대와 M세대가 만나냐면
가정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X세대야.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 같이 공동 구매 결정을 하는 것도 있어요. 뭐 의사 결정은 영향력이 다를 수도 있는데 TV를 산다, 차를 산다 이럴 때 서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냉장고를 산다 그럴 때 우리들한테 물어보진 않잖아. 대부분 엄마가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이패드나 뭐 태블릿이나 아니면 핸드폰을 산다라고 할 때는 이제 학생들이 내 거니까 내가 이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MZ세대들은 구매력은 없지만 그 가족 안에서 본인들이 구매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어요. 돈은 없지만 돈은 X세대가 줘.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고 그 정해진 예산 하에서 본인들은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하에서 시장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구매력은 없지만. 그래서 X세대는 본인들이 못 받았던 게 있기 때문에 자식들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싶어 하고, 그래서 내 인생을 위해서 뭘 하고 싶다고 하면 예산을 꽤 많이 배정을 해줍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세그멘트가 나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세그멘트라는 말 썼는데 이제 마케팅에서는 예를 들면 남성 20대 이런 식으로, 또는 뭐 경기 이런 식으로 지역이나 다양한 거를 나눠서 시장군을 정의를 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한 그 MZ세대에 타겟팅을 했을 때 위험은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그 만약에 그런 위협성이 노출되는 광고를 했다고 하면 그거는 마케팅사 또는 제조업체의 타겟팅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대와 연령, 그 성별 이런 거에 따라서 맞는 타겟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X세대도 많이 사는 제품인데 너무 MZ에 타겟팅이 돼 있다 라고 하면 X세대가 나를 위한 제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마켓 조사를 잘못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이 경영학에서 배우는 마케팅적인 접근을 잘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읽을 만한 경제 경영 도서라든가 아니면은 경영 경제학과 진학생들의 향후 진로에 대해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추천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뭐 세무, 그 다음에 회계, 뭐 아니면 뭐 마케팅, 이렇게 전공 분야로 들어가기 전에 좀 일반적인 거를 일단 읽는 게 좋겠죠. 그 중에서 경영학적 분석을 가진 그 자기개발서 같은 거를 일단 추천을 해요. 그래서 스티븐 코비 박사의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제가 대학교 때 읽은 책이에요. 근데 30년 동안 이게 경제 경영 부분의 탑 10에 항상 올라와 있는 책이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할 때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느냐, 급한 거, 중요한 거, 이런 매트릭스, 이게 굉장히 경영학적 분석 툴이거든요. IPA 그 분석이랑 좀 비슷하고, 그런 걸 우선순위를 두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창조적 긴장, 이 말을 거기서 되게 좋아했는데, 그 목표치가 너무 높아서 달성하기 어려워도 안 되고 너무 낮아서 달성하기 쉬워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열심히 해서 겨우겨우 달성할 수 있는 정도의 목표를 이게 창조적 긴장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스스로를 끌어가는 데 있어서 이거를 되게 잘 활용을 하면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대학생들을 상담하고 할 때 어떤 학생들은 진짜 가랭이 찢어지게 목표를 두고 달성을 하지 못하는 거에서 좌절을 해요. 반대로 어떤 학생들은 목표를 세우지 않고 그냥 편하게 생활을 하면서 성과를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이런 개념들을 좀 활용할 수가 있지. 그래서 그 책을 좀 먼저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더 골이라는 책을 추천을 합니다. 생산 쪽 제 영역의 책이긴 한데, 다른 책들과 다른 점이 소설가와 물리학자긴 하지만 경영 컨설턴트가 같이 책을 쓰다 보니까 내용도 소설처럼 재밌고 경영학의 이론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선 처음에 이렇게 보다 보면 재밌어서 다 보게 되는 책, 그래서 그런 걸 추천을 하고, 나머지는 뭐 그 기업 사례에 관련된 뭐 테슬라 쇼크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마켓컬리 인사이트라든지, 이런 그 성공한 기업들 사례와 관련된 책들을 조금 더 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까지가 좀 교과서적인 답변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책이 없어요. 책을 사실 안 봐. 왜냐면 너무 길어. 그러니까 책을 한번 읽으려면 300페이지? 그 다음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항상 사람들은 바빠요. 어떤 딱 목적을 가지고 난 요 주제를 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 지식을 채우기만도 바빠. 근데 책은 너무 방대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꼭 그거를 주지 못한다는 거를 제가 좀 일찍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책을 안 봐요. 그래서 대신에 딱 관련된 주제의 뉴스, 그 다음에 뭐 분석 보고서, 그 다음에 논문,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그 주제에 맞춘 좀 깊이 있는 지식들을 이렇게 팝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제를 본다라고 하면 논문 보고서 이런 것들을 링크 이런 것들을 쫙 다운받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다운받는 날 다운만 쭉 받아. 그 다음에 쭉 넘겨가면서 스캔을 해요. 이렇게 보면 여기와 관련된 이슈들을 빠짐없이, 내가 시각장애인이라고 했을 때 내가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냐 모르잖아. 그런데 책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잘 쓴 책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 저자가 보고 있는 다리통의 느낌을 만지는 거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는 이거 코인가? 여기는 다리인가? 여긴 꼬리인가? 이렇게 하면서 전체 모습을 만드는데 되게 광범위한 시각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은 책보다는 좀 그렇게 좀 이 특정한 주제에 더 많은 시각을 줄 수 있는 그런 식의 접근이 좀 더 저한테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학생들한테도 특정 그냥 어떤 책을 추천하면 어떤 책이 좋대더라 라고 하니까 그냥 읽기 시작하는, 난 동기부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특정한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관심 있는 자료만 이렇게 보는 방식이 지금 시대에는 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영경제 쪽 직업을 가지고 싶던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좀 전에 질문, 책과 연관해서 경제경영 진로 질문이랑 이게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답변을 이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 꿈키움 할 때 제가 고등학교 가서도 제가 만든 진로 탐색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영학부 학생들을 지도를 하다 보니까 취업을 시키면서 이제 보니까 이게 이 학생은 이런 진로가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스, 노 순서도를 제가 만들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만들면서 느꼈던 점이 뭐냐면, 요즘 MBTI 많이 하잖아. 다들 MBTI 알걸? 그래서 저희는 INFJ인데 본인의 성향, 장단점을 경영학과 안에서 다 살릴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질문에서 시작할 때 경제 경영이 섞여 있단 말이야. 근데 보통 학생들은 그 둘이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경제 경영에 붙었으니까. 둘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경제는 조금 더 논리, 모델, 단순화, 그 다음에 국가, 산업 이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경영은 좀 더 불확실성, 실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모호함,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업 경영, 그다음 복합성, 이런 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사실은 경영학자, 경제학자를 이렇게 둘을 붙여놓으면 별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비슷하지가 않아요. 패러다임이 많이 달라. 그래서 학생들도 일단은 경제 경영을 분리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경영 안에서는 이쪽 끝으로 가면 좀 내성적이고, 그다음에 혼자 일하는 거 좋아하고, 그다음에 사무실에 출근하는 게 좋고, 규칙적인 게 좋고, 뭔가 내 예상에 벗어나는 거 싫고, 이런 사람들이 한쪽에 또 있어요. 이쪽 끝으로 가면 사람 만나는 게 좋고, 현장이 좋고, 막 그 안에서 일어나는 다이나믹함이 좋고, 뭐 이런 걸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사무실 답답해. 이런 극단적인 사람들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게 바로 경영입니다. 그래서 경영 직무 중에서 영업, 물류, 유통 이런 쪽은, 무역 이런 쪽은 이제 현장 쪽에 좀 더 가깝고요. 그 다음에 회계, 세무, 사무,
경영지원 총무 이런 쪽은 좀 이쪽에 가깝고 중간 정도에 있는 게 뭐 기획 마케팅 뭐 이런 정도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경영 진로를 준비한다고 하면 나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뭐를 좋아하는가를 보고 그 다음에 경영을 하겠다가 아니라 경영 중에서 마케팅을 하겠다, 회계를 하겠다, 물류를 하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좀 더 구체적인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